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15페이지죠. 인적 적용봉입니다. 일단 원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형사소송법을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우리가 속인주의라고 하거든요.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부부가 예를 들어 가지고 신혼여행 가가지고 하와이에서 싸움이 나가지고 남편이 지 와이프를 때렸어요. 그러면 그 하와이가 미국 영토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 간의 범죄이기 때문에 결국 누구죠? 우리 형사소송법이 적용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원칙에 가지고 일단 형사소송법은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그 대한민국 사람들 간의 범죄인 경우에는 영토 밖이라 하더라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예외가 있는데, 첫째, 국내법상의 예외입니다. 대통령은 예외가 인정돼요. 일단 이렇게 되어 있죠.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초를 받지 아니한다 해가지고 헌법에서 규정을 해놨어요. 내란이란 말은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막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갑자기 제주도에다가 대포를 쏘고 막 내란을 저지른다. 또는 외환이라는 것은 뭐냐면 달러 이게 아니라 외국으로부터 이렇게 난리를 끌어들인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일본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한국이 어디를 불법으로 점거한다. 이런 죄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처벌해야 되겠죠. 형사소추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죄가 아니라면 형사소추하지 못한다는 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대통령에게 하지 못해요?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간통은 안 되겠다, 그죠? 대통령이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한데, 강간을 냈다. 그러면 내란 외환의 죄기 때문에 재직 기간 동안은 하지 못해요? 형사소추하지 못해요. 다만 임기가 끝났다면, 끝난 후에는 그 재직 당시의 범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처벌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B번, 국회의원에서 국회의원에게는 첫째, 면책특권이 인정됩니다.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는 국회 외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죠.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뭔가 이상한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 국회 안에서는 처벌할 수 있어요. 징계를 한다, 제적을 한다. 이 국회 안에서는 처벌할 수 있지만 국회 밖에서 검사가 기소를 해가지고 처벌한다,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얘기고요. 좀 이따 판례에서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판례 가지고 92년도 판례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라고, 뒤에 판례 더 자세히 볼게요. 그 다음에 불체포 특권이 있죠. 자, 이거는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행위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뇌물을 받았다. 그러면 직무와 관련이 있으니까 국회 밖에서도 할 수 있어요? 책임을 져야 되고, 검사는 그 국회의원의 행위에 대해서 할 수 있어요? 기소할 수 있는 거죠. 다만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는 하지 못해요? 체포 또는 구금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는 할 수 있어요? 처벌을 할 수 있고 재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방탄국회 가지고 어떤 국회의원이 뭔가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국회를 열고 이런다 나오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회기 중이라면 국회의 동의 없이는 이 사람은 하지 못해요? 체포 또는 구금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는 결국은 국내 안에 대한민국 국민이라 하더라도 뭐가 적용되지 않는 거죠?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국제법상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제한되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외국의 원수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가 있을까요? 국가 원수가 우리나라 방문해 가지고 뭔가 범죄를 했다. 원칙 적용하지 않고요. 그 가족 및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행자, 신임받은 외국의 사절가, 그 직원 가족 및 승인받고 대한민국 영인에 주도하는 외국은 군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뭐냐면 수행자인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행자예요. 그러면 외국의 원수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 형사소송법에 적용받게 된다는 거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자, 내용은 간단합니다. 근데 넘겨보시면 판례가 어떻게요? 대단히 많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판례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판례를 뭐죠? 봐야 돼요. 그죠?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판례입니다. 자, 이건 어떤 판례냐면 미국 문화원에 방화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죠.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미국 문화원은 치해법권 구역이니까 치해법권 구역에다가 방한 것은 우리 형소법에 적용될 수 없다라고 요 피고들이 뭐 한 거죠? 주장을 한 거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미국이 자국의 재판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는 한 속인주의를 함께 채택하고 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은 동인들에게도 당연히 미친다고 할 것이며 미국 문화 원칙의 동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여 그 재판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죠.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영토가 아니더라도 누가 한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한 것이니까 무엇을 적용하겠다는 거죠? 우리나라 형사법을 적용하고 뭐 하겠다는 거죠? 처벌하겠다는 판례죠. 뭐 좀 오래된 판례긴 하지만 가장 굉장히 제일 유명한 판례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하고 3번하고 4번하고 5번하고 5번까지입니다. 2번부터 3번, 4번, 5번 4개 판례가 같은 취지인데 국회의원의 직무상 표결이나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외에서는 뭐 하지 못해요? 처벌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요 직무상 행위에 관한 개념인 거예요. 물론 예를 들어 가지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것은 당연히 뭐죠? 직무상 행위겠죠. 다시 말하면 직무상 행위를 좁게 해석한다면. 근데 우리 판례는 이 직무상 행위에 대해서 넓게 해석합니다. 다시 말하면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고 부수적 행위까지도 다 뭐죠? 직무상 행위로 포함시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직접 발언한 것만 직무상 행위가 아니라 간접적이고 부수적이라 하더라도 그것과 관련돼 있다면 다 직무상 행위로 이해해서요 국회의원의 처벌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2번 판례는 어떤 내용이냐면 규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회에서 발언하기 전에 보도자료를 배부했어요. 누구한테요? 기자들한테.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국회에서 발언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배부한 것은 부수적으로 뭐죠? 직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뭐 하지 못해요? 처벌하지 못한다는 대표적 판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는 원고를 사전에 배포했어요. 무슨 말 아시겠죠? 자,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대정부 질문을 한단 말이죠. 정부를 상대로 질문하는 것은 당연히 뭐예요? 직무상 행위인 거예요. 근데 그 대정부 질문할 내용을 사전에 미리 뭐죠? 이렇게 배포한 것이 직무상 행위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 뭐예요? 이것도 뭐죠? 직무상 행위다. 따라서 면책특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어요? 처벌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본회의에서 발언한 것은 당연히 뭐죠? 직무상 행위인데 본회의가 아닌 경우는 어떨 것이냐? 다시 말하면 상임위원회나 또는 감사장에서 한 행위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죠. 그죠? 뭐 요새 제가 보니까 한참 국정감사 중이던데 어제 저녁에 뉴스 보니까 뭐 국회의원이 뭐 경찰청장을 보고 모유총을 보면서 한번 쏴봐라 막 이렇게 막 했다라더라고요. 그럼 거기는 경찰청 아니거든요.
거기도 국회로 봐야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거기는 감사장 아닌 거죠. 국정감사장. 따라서 위원회에서 한 것도 감사장에서 한 것도 뭐죠? 간접 부수적 행위로서 직무와 관련된 행위로 봅니다. 따라서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막 경찰청장한테 막 총겨나 봐라, 쏴봐라 막 이런 것이 문제가 됐다 하면 국회 내에서는 뭐 징계 등의 처벌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국회 밖에서는 뭐 하지 못해요? 처벌하지 못한다. 이런 판례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5번 판례 보시면 자료 제출 요구입니다. 자,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도 요것도 직무상 행위로 보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요? 직무상 행위로 봅니다. 따라서 자료 제출 요구가 위법하더라도 국회외에서는 뭐 할 수 없습니까?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2, 3, 4, 5번 판례 한꺼번에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정리해보죠. 국회의원의 직무상 관련된 행위는 국회 외에서는 뭐 하지 못해요? 처벌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국가가 검사 등의 그 행위를 위법하다는 이유로 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기소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직무상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만 한 행위가 직무상 행위인 것이 아니라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행위도 뭐로 이해합니까? 직무상 행위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보도자료를 배부하거나 또는 원고를 사전에 뭐죠? 배포하거나 또는 위원회에서 발언하거나 감사장에서 발언하거나 아니면 국가기관을 상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도 다 뭐로 집어넣어요? 직무상 행위로 집어넣기 때문에 그것에 위법하다 하더라도 뭐 할 수 없습니까?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좀 간단하게라도 정리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몇 번까지 한 거죠? 5번까지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번 판례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면 뭐가 되냐면 명예훼손죄거든요. 그죠? 요 명예훼손죄에 대한 범위가 나오는데, 자, 보시면 6번 판례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나와 있죠.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까지 끊어볼게요. 다시 말하면 명예를 훼손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거짓말인지를 뻔히 알아요. 명백히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막 공개했다면 그것은 면책특권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처벌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계속 보시면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비록 발언 내용에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수행이라는 이루어진 것 이상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죠.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뻔히 허위인 줄 알면서 막 떠들고 다녔어야 그것이 뭐죠? 면책특권의 범위에서 벗어난 거니까 국회의원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처벌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국회의원이 그것이 허위인지 몰랐다면 그때는 알 수 있다는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뭐 할 수 없어요? 처벌할 수 없고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니까 결론만이라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번 판례인데 상호방위 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한미상호조약이죠. 공식적인 명칭은 뭐예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 조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 뭐냐면 한미 상호조약인데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7번하고 8번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죠. 자, 통상적으로 뭐라고 해놨냐면 대한민국,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치해법권인 미군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미국 군속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죠? 다시 말하면 제가 미국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에 한국에 와가지고 한 6개월 동안 파견돼가지고 미군 영내에서 근무를 한다면 이 사람은 미군 군속으로서 치해복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형사법에 의해서 뭐 할 수 없는 거죠? 처벌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요 상호방위조약 4조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통상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빼자.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뭐 할 수 있는 거죠? 대한민국 형소법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처벌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 넘겨보시면 9번 판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람은 보시면 군대의 군속인데 미국 사람이고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고 있고요. 또 결혼도 누구하고요? 한국분하고 하셨고 또 그 사이에 뭐까지 났어요? 자식을 낳나요? 가정을 마련하고 생활했어요. 그럼 여기서 뭐예요? 이 사람은 명백히 통상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군속이기 때문에 치해복권이 아니고 따라서 우리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니까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간단하게 결론이라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번 판례도 마찬가지로 결론만 기억할까요? 보시죠. 한반도의 평시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미 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대하여 형사재판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다시 말하면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군 군속이 이태원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쏙 들어가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전시가 아니라 평시 상태라면 어디에 재판 가할권이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재판 가할권이 원칙적으로 있는 것이니까 우리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가와 나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만 결론만 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판례가 좀 많긴 많은데 이거를 판례를 공부하실 때는요. 일단 판례는 원문 그대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시험 문제도 판례는 변형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 그대로 내기 때문에요. 판례는 일반적 표현보다 좀 더 어렵죠, 그죠? 왜 이렇게 어렵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용어도 막 이상한 표현도 나오고 막 그러긴 하는데 그래도 뭐죠? 원문 그대로 기억해 두시되 기억하는 방법은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제가 강의해 드린 것처럼 그 내용을 먼저 숙지하고 이런 뜻이구나 라고 이해하고 나서 판례를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무슨 말 아시겠죠? 거꾸로 내용을 읽으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파악하려고 하면 이게 또 완전 삼천포로 빠질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개괄적 내용을 뭐 한 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판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어떻게 꼼꼼히 읽어보시면 돼요. 이것도 뭐 구체적으로 암기할 사항들은 아닌 겁니다. 그죠? 됐죠? 그 다음에 시간적 적용 범위 해가지고 효력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됐죠. 형사소송법은 시행시부터 폐지될 때까지 효력이 갖는다. 그죠?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2번 소급표 금지 원칙의 적응 여부라는 게 있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률은 소급하지 못한다 이런 뜻인데 이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형법에는 적용이 되지만 형사소송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뭐에는요? 형법에는 적용되지만 뭐에는 적용되잖아요? 형소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왜 그런지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런 문제죠.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를 할 당시에는 범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했거든요. 근데 수년이 지나가지고 형법이 개정이 되는 바람에 저의 행위가 만약에 범죄가 됐을 때 이 형법의 효력이 과거로 소급해서 나에게 적용된다면 저는 환장하겠죠. 다시 말하면 저는 어떤 행위를 할 때마다 미래에 만들어질 법까지 고려해서 행위를 해야 된다는 뜻이 되는데
그것은 뭐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형법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상 과거로 소급하지 않고요. 미래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뭐죠? 원칙인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자,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간통죄를 뭐하고 있었어요? 처벌하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간통죄를 뭐하지 않아요? 처벌하지 않고 있죠. 그죠? 그럼 이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규정이 과거로 소급돼 버리면 그동안 간통죄로 처벌된 사람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나는 처벌받지 말아야 되는데 왜 나를 처벌하느냐? 난리가 나겠죠. 다시 말하면 형법은 과거로 뭐하지 않습니까? 소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간통죄가 폐지가 됐다 하더라도 간통을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더라도 과거에 간통죄로 처벌된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형법은. 그렇지만 형소법은 적용되지 않아요. 형소법은 과거로 뭐가 됩니까? 소급됩니다. 다시 말하면 형법은 소급표가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있음을 주의하시 바랍니다. 뭐는요? 형소법은. 그래서 이런 거죠. 자, 올 7월 달의 개정에 따라서 살인사건으로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공소시효를 없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화성살인사건의 범죄자예요. 이 양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은 명백히 뭐가요? 25년이 지났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분은 누군지 이분이라고 하면 되겠다. 이놈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발 뻗고 자겠죠? 근데 이번에 이런 범죄에 대해서 뭘 없앴어요? 공소시효를 없앴는데, 이게 만약에 미래 향해서만 적용되고 소급하지 않는다면, 이런 놈들까지 뭐가 되는 거예요? 쿠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형소법은 원칙적으로 과거로 뭐가 돼요? 소급돼 버리기 때문에 요놈들도 이제 어떻게 해요? 공소시효가 폐지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뭐 30년, 40년이 지나서 잡히더라도 뭐 할 수 있는 거죠? 처벌받을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기억할 것은 형벌 불소급의 원칙은 형법에는 적용되지만 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까? 형사소송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단 읽어볼까요? 자, 밑에서부터 7번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실체법은 형법에서는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나 형사소송법에서는 범죄 형벌을 규정하지 않고 단지 형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급표 금지 원칙, 다시 말하면 사후 입법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소법이 개정되면 과거로 뭐가 돼요? 소급되고요. 2015년도에 개정된 사항과 관련시킨다면 기존에 이번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된 사람도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요?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출제가 되게 많겠죠, 그거는. 자, 넘겨보시면 이제 핵심 판례가 나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법이 바뀌었을 때 무슨 법을 적용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가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형사 절차가 먼저 원칙부터 말씀드리면 공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요 공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그 전에 법이 개정이 됐으면 개정된 법을 적용하고요. 공소 제기 후에 개정이 됐으면 그때는 개정 전의 법을 적용합니다. 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 시점에 범죄가 있었어요. 범죄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개정된 법을 적용하느냐 아니면 과거의 법을 적용하느냐 문제는 원칙적으로 뭐죠? 공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공소 제기가 되기 전에 개정됐다면 개정된 법 신법에 따라서 법을 적용하고요. 만약에 공소 제기 후에 법이 기정됐다면
옛날 법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하면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게 뭐죠? 원칙입니다. 자, 일단 1번 해가지고 읽어볼게요. 항소심이 신법 이행을 이유로 구법에 따라 제1소송 절차 효력을 부정하고 이를 다시 진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결론 뭐죠?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공소가 제기가 된 후에 개정이 됐고요. 후에 2심 항소심이 제기가 됐어요. 근데 이 항소심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1심 법원이 개정 전에 내용을 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라고 해서 그 내용을 배제한 것에 대해서 뭐 할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2번 판례를 보시면 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소년법의 개정에 따라 항소심 판결 선고 시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그때는 뭐죠? 소국이라는 말은 뭐예요? 선고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그 부정기형, 예를 들어 가지고 기간을 정하지 않는 형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뭐 10년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거 되는데 이 인간이 정신 똑바로 차릴 때까지 징역에 처한다, 이런 건 안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형법의 이념은 정기형, 기간을 뭘 해줘야 돼요? 명시해 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소년범의 경우에는 얘네들은 처벌하는 것보다는 그 애가 뭐죠? 좀 더 이렇게 뭐죠? 교화에 더 치중해야 되기 때문에 성인과 달리 부정기형을 할 수 있도록 소년법에서 규정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의 소년법이 소년의 기준을 20년으로 했다가 19년으로 19살로 뭐죠?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 재판할 때는 소년이었기 때문에 뭘 때린 거예요? 부정기형을 때린 거죠. 근데 지금 항소심에서 문제가 됐는데 보니까 법이 개정돼 가지고 19살이기 때문에 19살이 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가 아니에요? 소년이 아니다란 말이죠. 이때는 부정기형을 때리지면 못하고 뭘 때려야 돼요? 정기형을 때려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내용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입니다. 1항 구미 형사소송법의 역사에서 1번 대륙법계 형사 절차예요. 자, 이게 좀 먼저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상식을 말씀드리면 이 법이요,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로 나뉩니다. 우리가 안 하는 게 걔네가 나누는 거죠. 다시 말하면 프랑스,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 유럽 대륙에 있는 나라들의 법을 대륙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영국, 또 유럽 애들이 봤을 때 미국도 섬이잖아요, 그죠? 영국이나 미국의 법을 묶어가지고 뭐죠? 영미법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륙법계 하면 대표적으로 어느 나라를 떠오르시는 게 좋으냐면 독일을 떠오르시면 좋아요. 우리는 참 재밌는 것이 이게 또 일제시의 잔재이기도 한데 아무튼 독일법의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마 독일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법을 쓰고 있다 그러면 그래요? 야, 극동적인 한국이 우리나라 민법, 형법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놀라겠지만 신기하게도 뭐죠? 독일법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요. 영미법의 영향은 뭐죠? 최근 들어서 뭐죠? 수용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형사법이나 모든 법은 무엇을 근간으로 합니까? 대륙법, 독일법을 근간으로 합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어떤 법들을 수용하고 있는 거죠? 영국이나 미국 법들의 사조를 뭐죠? 수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혼합돼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눈 거죠. 1번 대륙법계 형사 절차죠. 1 해가지고 근세 초기 유럽 이렇게 나와있죠. 자, 우리가 지금 유럽을 하기 때문에 좀 눈에 안 들어오는데 근세 초기 유럽은 우리나라로 하면 조선시대를 떠오르시면 돼요. 조선시대 사극을 떠오르시면 되겠죠. 유럽을 지배하던 정치 이념인 국가 절대주의가 형사재판에 반영되어
규문 절차가 확립되어 있다. 뭐죠? 규문 절차. 과거 얘기죠. 자, 뭘 생각하죠? 조선시대. 자, 우리나라 지금 현재는 어떠냐면은 판사가 직접 수사를 안 해요. 그죠? 판사는 법정에 뭐죠? 가만 앉아 있는 거죠. 그럼 누가 수사해요? 경찰이나 검사가 수사하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나 검사가 수사해가지고 요 자식이 법인입니다 라고 끌고 와야 판사가 요 놈이 법인인지 아닌지를 뭐 하게 돼요? 판단해 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소추가 있어야지만, 소송의 제의가 있어야지만 판단해 주는 주의를 우리가 당사자주의라고 하는데, 조선시대나 근세축이 유럽은 두 가지가 뭐죠? 결합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판사가 직접 수사도 하고요, 판사가 직접 재판도 하고요, 판사가 끌어다 놓고 뭐죠? 판결도 하고,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규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사또를 생각해 볼까요? 사또. 이몽룡, 수춘향이 애인. 자, 사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뭐 형방 뭐 풀어가지고 막 범인을 잡죠? 자기가 스스로 잡아다가 끌어다 앉혀놓고, 그죠? 묶어놓고 위에 앉아가지고 이놈이 니 죄를 알렸다. 뭐까지 하게 돼요? 판결까지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수사기관과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모두 융합되어 있고 한 사람이 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규문주의라고 하는데, 이런 규문주의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느냐? 유지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맨 밑에 보시면 규문주의 때문에 뭐가요? 고문이 성행하는 거죠. 그잖아요. 내가 잡아다가 내가 끌어다 놓고 내가 재판하니까 자식이 아까까지는 죄송합니다 이랬던 놈이 어떻게 해요? 내가 언제 갔어 이런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매우 쳐라 이렇게 하니까 고문이 성행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결과 넘겨보시면 2번 이후 프랑스 혁명이 도래하게 되면 이제는 근대 시민사회로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는 국가 절대주의가 무너지면서 공개주의, 구두주의, 배심제도와 같은 영국의 형사 절차가 어디까지요? 유럽 본토까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규문주의는 뭐죠? 없어졌습니다. 규문주의를 하는 나라는 거의 없죠, 그죠? 아마 IS 정도, 그죠? 이슬람 연합 이 정도는 모르겠지만 현대 대부분의 국가는 뭐는요? 규문주의는 폐지가 됐고요. 이제는 뭐죠? 당사자주의로 바뀐 거죠. 그래서 자유심증주의 등이 뭐가 하는 거죠? 채택이 된 거죠. 3번 해가지고 1808 나폴레옹 법전이란 말이 나와요. 나폴레옹이란 분이 위대한 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 양반이 지금까지 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프랑스 민법을 나폴레옹이 만듭니다. 그게 뭐예요? 현행 프랑스 민법이에요. 프랑스 형법을 만듭니다. 프랑스 형소법을 만듭니다. 그럼 나폴레옹이 만들었던 법들이 뭐죠? 지금까지 현재 프랑스에 아직도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나폴레옹 굉장히 뭐죠? 위대한 업적을 남긴 거죠. 아무튼 이 1808년에 나폴레옹이 만든 여러 가지 법 중에서 치제법, 이게 뭐죠? 죄를 다스리는 법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해요? 국가소추주의에서 뭐죠? 탄핵주의. 이 탄핵주의가 뭐예요? 판사가 스스로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나 검사 같은 수사기관에서 소추를 해줘야지만, 소송을 제기해줘야지만 재판할 수 있다. 뭐죠? 탄핵주의로 바뀌고요. 또 지하 깜빵에 쳐봐놓고 때리는 거 안 되니까 뭐죠? 공개주의로 바뀌고요. 또 구두 변론에서 구두주의로 바뀌고요. 자유심증주의 해가지고 판사는 이러한 객관적 증거에 따라서 자유롭게 누가 범죄자인지 아닌지를 심증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채택하고, 또 무엇도요? 배심제도 도입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4번 독일도 1879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해가지고 제정하면서 뭐죠? 영미법을 반영해가지고 영미 형사 절차에 접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대륙법계적 요소와 영미법계 요소가 뭐죠? 혼합되어 있는 거죠. 2번 영미법계 형사 절차는 뭐죠?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야 되겠네. 자, 이번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